예고된 인재다. 좀 더 급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대통령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사고 나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 구조를 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라라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거는 써버리잖아요. 엄정한 제도를 빨리 마련해라라고. 그렇게 하면 이런 큰 대형 사고를 오히려 예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예방이다. 사고 예방. 일단 감정적으로 답답합니다. 아직 많이 안 급한 것 같아요. 보니까. 왜 못하느냐. 솔직히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데 탁상공론 책상에서 현장을 모르고 이거를 짜려고 하니까 전체 구조물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7명이 사망을 해버린 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사건이 되죠. 이 사건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안전관리 체계를 지키지 않았다. 사전에 안전계획서라든지 부족하다. 이런 초점으로만 봐요. 근데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바라볼 때는 예고된 인재다. 이 화력발전소 사고가 나오고 나서 다음 날인가 유족 측에서도 수임 의뢰도 왔었고 또 회사 측에서도 수임 의뢰가 왔었어요. 사고가 워낙 크다 보니까 유족협의회가 꾸려지고 또 법무법인이 수임을 해서 전체적으로 진행하게 되고 아직 구조 작업을 하고 있을 당시에 사망자는 한 2명 정도 났었고 그때 이제 산업인력공단에 있는 분들하고 또 거기 노동조합 분들하고 같이 오전에 아침 식사를 하게 됐어요. 식사한 자리에 산업인력공단에서 한 분 계셨고 노동조합 도 계시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내가 이 부분은 이미 예고된 인재일 수밖에 없다. 제가 의견을 드렸어요. 나오면서 기자들이 막 많이 묻죠. 현장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친한 사회부 기자들이 전화 오길래 내가 생각할 때는 채용상의 문제가 오히려 맞고 이런 것들 얘기 쭉쭉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잠깐 좀 정리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앉아서 정리를 간단하게 하다가 논평을 하나 썼죠. 써서 넘겨주고 그 내용을 가지고 바로 그 다음 날 기사도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왜 예고된 인재냐고 하면 구조물에 대한 해체 작업을 하는 것들은 취약화 작업이라 해요. 높은 구조물로 올라가서 폭파로 한 번에 확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약하게 만드는 작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하게 만드는 작업이 뭐냐면 볼트 10개가 있으면 5개 정도 푸는 거죠. 부위별로 풀어서 밑에를 폭발을 시키면 팍 무너져서 싹 깔아넣는 이런 폭파 기법인데 이 폭파 기법을 우리 국내 최고의 기술자들이 들어와 있는 그 회사가 들어와 있고 또 뭐 원정사도 들어와 있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돌아가신 분들이나 작업했던 분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현재 사고 원인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나온 건 없어요. 없지만 사망한 분들의 인력에 대한 수준을 보면 인건비가 19만 원, 18만 원 이래요. 20만 원 밑에란 말이에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25만 원에서 28만 원 사이가 돼야 되는데 전부 18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라는 거는 조공들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럼 취약화 작업을 하는데 어디에 10개 중에서 어디에 풀으라고 해야 되는데 올라가서 막 풀었는 거죠. 10개 중에 5개 풀어야 되는데 7, 8개 다 풀어버릴 수도 있고 여기에 5개고 여기에 5개인데 뭉쳐서 뭐 여기 7개고 여기 3개 풀었다든지 이렇게 돼서 무너져 버린 상황일 것 같다는 거예요. 전문적인 인력이 아니다는 점을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월드컵 나가는데 히딩크 감독의 조기 축구 선수들을 뽑아서 월드컵 나갔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사건 희화화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채용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전문적인 해체 관련된 인력들을 채용하는 과정이 과연 있었나? 이 사람들이 과연 그럼 그 전에 취약화 작업이라든지 해체 작업들의 경력이 있는지를 회사가 과연 검증했을까? 검증할 의지가 있었는가? 아니면 이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과연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스템이 없다라고 봐요. 왜 없느냐면 이분들은 역시 현장에 있는 소장이나 반장 이런 분들이 데리고 와서 기술이 있다 없다 옛날에 해체 작업 현장에 해체를 해봤다 안 해봤다 이렇게 구두로만 듣고 그래 그러면 몇 명 데리고 와 해서 채용한 거예요. 결국은 왜? 그런 시스템 없으니까. 그러면 이 시스템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대안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제가 제안했냐면 건설 인력 기능 등급제라고 하는 유럽 시스템에 있는 것들을 도입해서 지금 우리 국토부에서 TF까지 구성하고 연구개발 용역을 줘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그린카드, 레드카드, 블루카드 이런 식으로 해서 건설 기능에 대한 등급제로 카드가 발급이 돼요. 이 카드를 대면 어느 현장에서 어디서 일을 했는지가 다 나와요. 이력이. 그럼 이 이력이 등급제로 시행하기 전에 뭘로 간단하게 할 수 있냐면 4대 보험 득실 확인 신고.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개인정보로 분류돼 있어가지고 회사가 강제로 작업하는 사람들의 확인을 위한 동의 절차를 강제화할 수가 없어요. 작업하는 사람이 거부해버리면은 못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어디에 일했는지 어떤 기능을 가졌는지 모르고 채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 하면 이 사람이 그 전에 어디에서 일해봤던 경력이 있는지가 다 나타난다. 그리고 내가 실제로 진짜로 기능공이고 내가 일 잘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 내 이력을 숨길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동의하면 되는데 동의를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안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뽑지 말자. 확인이 잘 되고 정확하게 등급이 이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쓰면 된다. 알 수 있는 거를 의무화해야 된다. 그리고 건설
인력 기능 등급제를 조기에 도입을 빨리 해야 된다. 대형 사고 현장들이 보면 건설 현장이 가장 많습니다. 일반 제조 현장에도 있지만 이 구조물 내지 건물 짓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특히나 위험한 작업들. 자, 예를 들면 건설업 같으면 높은 데 올라가서 하는 작업들, 밀폐대에서 있는 데 들어간 작업들, 그 다음에 화학 물질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하는 작업들. 크게는 이 정도가 이제 건설이나 플랜트 건설에서 좀 위험한 작업들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제조업에 있는 것들도 기계나 기구들에 대한 위험도가 있는 작업, 그리고 다루어야 되는 오퍼레이팅 작업,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술자들 쓴단 말이에요. 일반 제조업에서 정규직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은 정규 교육 과정을 거치고 다 해서 매일 하는 숙련자들이란 말이에요. 문제가 없어요. 이번 화력발전소처럼 단기에 작업을 하고 일주일 하고 세개 호기니까 일주일 해서 한 방에 하는 거니까 이거 한 달도 일 안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일용직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일용직들을 쓰는 거는 아무나 막 때려 쓰는 일용직이 아니라 이런 위험한 작업들은 일용직을 쓰는 것도 오케이. 그렇지만 이 일용으로 하는 분들도 기술자 인력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플랜트 건설도 기술자들이에요. 기능인들이고, 이런 분들의 기능도를 정확하게 점검하고 쓸 수 있는 시스템과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이번 인터뷰를 했고, 두 번째는 채용되고 나서 들어가서 작업에 투입되기 전 단계에서의 회사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이 작업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다는 특성적인 문제. 가령 예를 들어서 화학 공장에 폭파 사고가 발생이 됐어요. 이 폭파 사고 발생된 데 대해서 채용되고 난 뒤에 업무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교육이나 사전에 내가 들어가서 시행해야 될 작업을 미리 알고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일용직들 보면 오전에 내가 채용돼서 현장에 와서 내가 무슨 작업을 하는지 그때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위험한 건지, 이거 어떤 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건지 하는 데 대한 작업 수칙이 완벽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좀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냐. 세 번째는 이 사람에 대한 건강 이력 자체를 회사가 모른다. 자, 지금 건설에 들어가면 대부분 어떻게 채용이 가냐면 건강검진을 받고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면 안전교육을 받고 현장에 들어가요. 그런데 하루 이틀 정도가 되는 사람들은 건강에 딱히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이 아주 장기적으로 했던 질병이 있는데 이 질병에 대한 약을 엄청나게 복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현장에 들어와요. 예전에 건강기록 일지를 회사는 보지 못해요. 개인정보니까. 그러면 단순 건강검진은 혈압 잠깐 재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들어와서 온도는 그 당시 한 31도 정도밖에 안 됐고 일을 하다 쓰러졌단 말이에요. 쓰러지니까 병원에 옮겨내서 사망한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는 온도가 바깥 온도는 한 34도 5도 가니까 여사병에 대한 온열 질환이라고 판단을 해요. 실제로 이 안에 탱크 안에 있던 온도는 30도에서 31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그런 일반 온열 질환이 발생될 수 있는 요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망했다는 거는 이상하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 사망자의 집을 압수수색 영장을 수색을 해보니까 온갖 약물이 다 나오는 거예요.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이렇게 약이 엄청나게 나와서 경찰들 입장에 봤을 때는 개인 질병이 너무 가깝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발생된 이 회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사망했으니, 그리고 보상도 지금은 문제가 중처법상의 보상은 5배수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가져오니까 유족분이라든지 재해자 쪽에서는 엄청난 손해배상 요건을 요구를 하죠. 회사는 중대재해처벌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상의 손해배상 부분을 이중적인 부분을 엄청나게 겪는 겁니다. 이 회사에서는 건강한 사람을 채용을 해서 건강하게 일을 하고 싶은데 이게 사고도 아니고 질병이란 말이에요. 물론 개인적인 질병에 의해서 발생되는 산재도 있을 수 있어요. 뇌출이나 뇌졸중. 개인적인 질병을 기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산재 승인이 잘 안 돼요. 문제는 뭐냐면 중처법이 생기고 나서는 산재냐 아니냐를 판단받기 이전에 이미 현장은 작업 중지 명령이 떨어져 버려요. 작업 중지 명령이 떨어지면 현장 작업을 올 수도 시켜야 돼요. 이 회사 손실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당장 생산이나 공장이 가동 안 됨으로써 발생되는 생산 손실, 그리고 인력들이 일을 안 하게 돼서 휴업하게 되니까 휴업수당은 하루 임금의 70%를 보장해 줘야 돼요. 대부분 지금 작업 중지 명령 한번 떨어지면 한 달 가거든요. 한 달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20만 원짜리 일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루 100명 들어와 있어요. 1,400만 원이죠. 한 달이면 거의 뭐 몇 억 날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한 현장에서 한 업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수십 개 업체가 있거든요. 여기 업체가 전부 다 작업 중지 명령에 같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전부 다 70%를 보상을 해주고 올스톱 해야 되는 사태가 생긴단 말입니다. 물론 사고가 생겨서 그 업체는 책임져야 되는 거 맞아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런 처벌은 달게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 옆에 있는 회사들, 아무런 잘못이 없는 회사들도 70%를 보장하고 작업 중지 명령이 떨어져 버려요. 이건 너무 과하다. 이건 노동부에서도 너무 과하게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럼 나중에 봐서 개인 질병이고 이건 산재가 아니다라고 판명이 나면 작업 중지 명령 한 거 어떡할 거예요? 거꾸로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노동부를 상대로 행정소송해야 돼요? 안 맞잖아요.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문제점들이 단순히 건설 현장에 대한 이 사례 하나만을 보더라도 문제가 좀 많은 부분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아니면 보상 문제나 아니면 사고 경위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단 이 재해가 발생된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난
뒤에 이루어져야 되는 제도적인 부분이 있는데 산재 사고다 보니까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인 작업 중지 명령이나 안전 조치를 내리는 것도 급하다 보니 어떤 것이 우선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문제점이 좀 많다. 이거는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보완돼야 될 사항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채용이나 기능 등급을 매기는 것 자체가 안전하고 연결된다고 하는 명확한 잣대를 안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저는 안전에 대한 부분을 법에 대한 처벌과 어떤 제도적인 당연히 필요한 거 이제 마련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이 인력들에 대한 부분을 더 명확하게 해야지만 이게 안전하고 명확하게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좀 더 급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대통령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사고 나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 구조를 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라라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거는 처벌이잖아요. 엄정한 제도를 빨리 마련해라라고 차라리 내리는 것이 더 향후 장래적으로 맞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 이런 큰 대형 사고를 오히려 예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예방이다. 사고 예방. 일단 감정적으로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아직 많이 안 급한 것 같아요. 보니까 왜 못하느냐. 솔직히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봤는데 근데 물론 뭐냐면 탁상공론 책상에서 현장을 모르고 이거를 짜려고 하니까 처벌을 강하게 해서 형사처벌할 거야 하는 한계가 있으니 회초리는 그 전에 제도적인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안전체계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조치다. 아주 적절한 판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작업자 입장과 회사 입장 그리고 우리 유관기관의 입장을 정리를 좀 해보면 작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법적인 제도적인 것을 가지고 나의 안전권을 보장을 받아야 될 것 같고 회사 입장에서는 작업중지 명령권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적절하게 최소화돼야 된다. 유관기관은 회사와 이 작업자 간의 안전과 회사의 불이익 부분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